제가 미국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 오게 돼서 지금 거의 미국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딸아이 2명,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2명 있고, 한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점들도 이렇게 보이고, 또 객관적인 시점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정보도 좀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생활비 먼저 한번 볼게요. 생활비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미국이. 그 이유는 이제 일단은 미국이 세금이 더 비싸고,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것은 재산세며 소득세며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이 되죠. 전반적인 세금이 일단 비쌉니다, 한국보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더 비싸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는 필수품입니다. 그 말은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없어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개인 자가용으로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수리비, 유지비, 기름값 여러 가지 많이 들죠. 그리고 각각 가족 수대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도 필요하고 자동차가 저도 필요하고, 왜냐면 그게 저의 발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려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도 어디를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는 굉장히 필수품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비죠. 절대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비죠. 미국에 사교육이 없다고 하지만 대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왜 자식들 학비를 안 대주지? 그 이해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지금 조금 왜 그런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제가 주위에서 본 바로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부부가 맞벌이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신 중산층 이상인 경우는 아이들 학비를 대주세요. 많이 대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생활비를 대주고 그 대신 아이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주립대 기준으로, 그것도 다 틀려요, 학교마다. 근데 대충 보면 학비만 2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거의 4년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비만 8천만 원이죠. 거의 그 아이가 자동차도 필요하고 생활비를 뺀 거죠. 이랬을 때 거의 한 1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주립대 기준. 그럼 주립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공립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한 명만 아니고 한 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 고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대준다? 그러면 진짜 비싼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비, 교육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공립교육이죠. 내가 내는 재산세,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의 대부분이 이제 학비, 그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데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미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처럼 학원 이런 걸로 안 보내죠. 이제 고등학교 됐을 때 튜터 같은 거를 이제 주변에서 보면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모두 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교육 시장은 미국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나은 거죠, 낮은 거죠. 근데 교육비, 즉 고등교육, 대학교는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볼 때 한국에서 연봉이 얼마다, 그거 곱하기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벌어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연봉 8천만 원, 1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갖고 대도시에서 생활하기는 빡빡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개념으로 뭐 8천만 원, 1억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국에서 똑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뭐 저축도 이것도 하고 뭐 이런 투자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비쌉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직장이 잘렸을 경우 의료보험이 없죠. 왜냐면 한국은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지만 미국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65살 미칠 경우. 이제 65살 위거나 아니면 이제 저소득 가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 이제 만약에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 구간에 해당되지도 않고 아니고 이제 뭐 65살 이상도 아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해서 의료보험을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직장이 잘렸다든지 그러면 의료보험을 자기가 따로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그 의료보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기업에서 통해서 이제 의료보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을 많이 내지 않는 한은 커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의료보험에 내는 비용 대비 내가 받는 혜택 이런 게 좀 복잡하고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료 접근성도 좋고, 그 내는 비용에 비해서 의료 이런 서비스나 이런 접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더 좋기 때문에 집안에 아픈 식구가 있다 그러면 저는 거의 100% 한국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라이드 같은 부분이 있죠. 라이드라고 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할 때도 이런, 제가 아이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항상 자동차 운전을 해서 그곳에 내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끝날 때쯤에 제가 또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외에도 이제 유아를 맡기는 비용,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미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될 때 그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 엄마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가 한 명일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나서 자기가 출근해도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2명 이상이 되다 보면 남지 않아요. 웬만한 뭐 완전 전문적인 비용이 아닌 이상. 왜냐면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또 어쨌든 세금 떼고 뭐 떼고 의료보험비 떼고 이거저거 떼고 뭐 자기 출퇴근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러면 아기 맡기는 비용에서 자기가 남는 비용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미국 아줌마들,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가 2명 이상 있으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이 어느 정도 직장이 안정적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집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시죠. 왜냐면 개인주의다 보고, 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뭐 전문적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20층 30층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아파트들이 낮아요. 3층 4층 뭐 이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많고,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단독주택을 소유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재산세도 재산세지만 집 보험비, 뭐 집 화재 보험, 뭐 지역에 따라서 홍수보험 이런 보험비를 내야 되고, 또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죠. 잔디며 뭐 수영장 있는 경우 수영장도 해야 되고, 뭐 어디 뭐 집 위에 지붕이 뭐 조금 뭐 상했다 이러면 그것도 뭐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히터비나 아니면 에어컨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집
소유한다고 해도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하기가 그 여건이 많이 힘들어요. 저축하는 건 미국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 모으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맞벌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활하는 게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자기는 빌 페이먼트만 하게 된다. 근데 나는 그 말을 왜 저렇게 미국은 저축률이 낮지? 이제 저 막 초반에 미국에서 얼마 안 됐을 때 막 그 생각했어요. 왜? 아,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는데 왜 미국 사람들 저축을 안 하는 거야? 왜 맨날 소비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저축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연봉이 많이 높든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미니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니멈으로 생활을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미국이 훨씬 높아요. 한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률이 낮을 수밖에 없구나. 웬만큼 벌어서.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웬만큼 벌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미국은. 그리고 또한 근데 이제 장점이 또 있죠. 뭐냐? 이제 고용시장이죠, 미국은.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은 고용시장이 아주 탄탄합니다. 다른 나라, 특히 뭐 한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왜냐면 일단은 잘 자르지만 또 잘리고도 갈 수 있는 직장이 또 많죠. 미국은 또 워낙 또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이 주에서 제가 도저히 잡을 못 잡다 하면은 다른 주로 또 이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근무 환경이 한국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뭐 퇴근, 야근 이런 게 더 야근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 당연히 야근 수당을 줘야 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야근을 해야만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더 자유롭고, 그리고 회식은 전혀 없죠. 이제 회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식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 칼퇴근, 무조건 칼퇴근 이게 되게 자유롭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더 맞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아이 학교 생활도 그렇죠. 아이 학교 생활도 막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적에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가 작은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또 좋은 점이죠. 그래서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교육 환경은 당연히 미국이 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식비는 싸요. 마트 가서 장 보는 비용이죠. 그 비용은 쌉니다. 식비가 더 싸요. 왜냐면 미국이 땅덩이가 높다 보니까 겨울에도 막 캘리포니아나 뭐 플로리다 이런 데서 많이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도 많이 재배가 되고, 또 멕시코가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더 많이 이렇게 용이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식비는 그러니까 장보 비용은 더 싼 편입니다, 훨씬. 근데 외식비는 더 비싸요. 왜냐면 미국은 팁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 이런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받은 비용에,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줘야 되는 어떤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외식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아시안이고 그리고 소수민족이죠. 미국에서는 대도시에 사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도시가 아무래도 뭐 직장이 훨씬 많은 부분도 있고 인프라 같은 것도 훨씬 좋고 환경도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인종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시골로 갈수록 백인만 많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미국에선 거의 60% 이상이 백인이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아니고 다수민족이죠, 백인이. 그러다 보니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백인이에요. 대도시는 그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저나 이렇게 더 그렇게 다양한 민족이 있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있어야 더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되고,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살고 있는 백인들이 그런 다인종의 그런 민족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더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이런 쳐다보는 것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영어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언어가 아무래도 저한테는 아직도 제2 외국어죠. 네이티브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대도시에서 미국 사람들 접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나이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게 많이 없어요. 뭐 생긴 게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없고 이렇게 학교 아이들 제가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할 때도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꼭 백인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골로 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백인이죠.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어서 언어를 배울 때도 대도시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도시에 살려면 돈을 어느 정도 많이 일정 수준 이상을 벌어야지 그게 감당이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도시는 좀 물가가 더 비싸다 보니까 집값도 더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지만 저는 대도시 사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럴 때도 공항도 가깝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대도시가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영어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동안은 학교에 있어가지고 영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저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2 외국어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영어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쓰고 활용하고 연습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하죠. 인종차별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하고 이제 대도시일수록 덜 심하고 이러긴 한데 있습니다. 근데 인종차별보다 제가 느낀 건 언어차별이었어요. 뭐냐면 인종차별은 일단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어차별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필수예요. 미국에 사실 거면은 필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초반에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어를 정말 못했겠죠. 제가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룹으로 하는 걸 굉장히 전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룹으로 하면 당연히 뭐 누가 영어를 뭐 서툴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어떤 남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은데 미국 남자애가 저 이제 4명인가 5명 같은 그룹이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그룹으로 이렇게 미팅하고 이러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느꼈죠. 내가 진짜 기필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웬만한 이제 문제는 없어요. 생활하는데 영어로 문제는 없고 전화통화나 이런 것도 뭐 완전 복잡하지 않은 이상 웬만한 전화통화도 이제 뭐 다 하고 이제 전혀 이제 소통하는데 문제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도 영어에 대해서 되게 목말라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어느 정도 내가 차별을 무시당하지 않고 차별을 안 받으려면 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도 영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종을 차별화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왜냐면 뭐 법적으로도 인종차별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언어 차별은 드러나게 차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이대놓고 이제 나 네 말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기분 나쁘죠, 솔직히 그런 말 들게 되면. 그리고 아무래도 어디 가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 안 시켰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좀 수준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대놓고 말할 수 있죠. 너 영어 좀 배워라. 이렇게 아직까진 지금까지 뭐 당한 적은 없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마디로 대받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됐지만 예전에 저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누가 말 시키면은 막 이렇게 너무 말 깊게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얕은 대화로 얕은 수준에서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기를 원했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그때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비디오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듣기. 일단은 이거는 제가 다른 비디오를 영상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영어 공부, 이런 제 외국어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듣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예요. 일단은 듣는 게 돼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최소한 알아들어야 제가 뻘짓을 안 해요. 이건 제가 느낀 거예요, 이때까지. 일단 듣기, 그러니까 말은 좀 서툴더라도 듣기가 돼야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길 원하는지, 이런 게 돼야지 소통이, 그 다음 소통이 조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 가서 뻘짓을 안 하죠. 그 엉뚱맞은 짓, 생뚱맞은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일단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은 여기서 비디오를 마칠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다른 주제로 또 준비해서 미국 생활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느꼈던 거, 개인적인 그런 정보나 아니면 개인적인 느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는 생활해야 되는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를 제가 본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